대연 생방송으로 10월호 발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을 걸로 보이는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손자가 상당히 말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잘 되길 기대합니다. 예. 지금 거의 5만 원 한 중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이. 어렸을 때 놀림 많이 받으셨죠?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굉장히 특히 이제 집에 그 학급에서 선생님이 이제 새학기 시작되면은 꼭 이름을 부르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제 이름 부를 때 전부 다 갑자기 이제 쳐다보고 오 한 마디씩 하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병철 회장은. 네. 근데 요즘 만약에 비슷한 이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 되게 궁금합니다. 돌 맞겠죠. 돌 던지라고 했으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 설설해요. 난 아침에 그 어제보다는 좀 춥다고 생각해서 추동복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 근데 이 코트를 입고 나올 걸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또 코트를 입으러 들어가면은 시간이 가야 될 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 늦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더니 역시 낮에도 바람은 차갑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는 트렌치코트 입으셔야 어울려요. 중절모 또 쓰시고. 그리고 또 가죽 코트가 또 멋있는 게 있고. 잘못 또 그 김정은 비슷하게 또 뭐 김정은 보니까 이거 가죽 코트. 김정은 가죽 코트는 이제 더블 브레스티드. 근데 내 거는 더블이 아니고 싱글이에요. 예. 이태리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 오래됐죠. 2017년 연말에 광저우에서 샀어요. 아, 얼마 안 되겠구나. 네. 또 아버지는 한 20년씩은 입으실 것 같은. 입지. 아니 20년 다 된 바바리 코트도 있고. 아무튼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감기? 시청자분들이 예.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나오시라고. 그래요. 아직 멀었습니다. 감기 같은 건 안 걸려요. 왜냐하면 그 하루에 뭐 최소 2시간씩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지금 혈색도 좋아졌다고 그러고. 그러네요. 아무튼 아버지는 노예 계약 되셨어요. 네. 예. 자,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파탄나다 보니까 지자체 협력 기금이라는 게 지금 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남북 협력 기금. 네. 그게 이제 원래 남북 관계를 위해서 지자체들끼리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북한과 관련된 사업에 써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관련해서 또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무슨 방북 비용 대납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도 안 된다. 경기도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 근데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좀 액수가 좀 많죠. 서울 보니까요 지금 그 현재 319억이 있고요. 그밖에 안 남았대 이제? 광주 아니 저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444억. 많이 썼구나. 지금 여기 지금 좀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 남북 교류 협력 조례 기금 현황.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것도 다시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수년째 뭐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뭐 돈 쓸 데 없고 이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아마 지자체 고민이 깊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 개정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저런 건 그 일반 회계가 아니라 특별 회계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일반 회계는 그 소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 정도가 바뀌기 그렇습니다. 전에. 예. 근데 저런 것은 그대로 그냥 이월해도 돼요. 네. 네. 그러네요. 자, 햇빛 마을님께서 줄리가 이거 보면 저거 땡겼음 조심. 그러니까 왜 그런 약간 공돈, 눈먼 돈 이런 식으로 막 갖다 쓰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그 회계 쪽으로 땡겨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통일부에도 통일부 일반 예산이 있고 인건비, 그다음에 뭐 사업비, 뭐 관리비 등등. 그다음에 남북 협력 기금은 특별 계정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다 못 쓰면 그 이듬해로 계속 이월이 되고
새로 이제 편성된 예산만 가서 증액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걸 지원해서 쓰려면은 아마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저 외평 기금을 갖다 썼다고 환율 조정하라고 쓰라는 돈을 엊그저께 보니까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뭐 일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것 같고요. 자,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 파탄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일단 궁금한 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국정원이 뭔가 이걸 억지로 깨맞추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근데 지금 북한군 파병에 증거가 잇따른다 이런 보도가 지금 모든 뉴스에 거의 탑 뉴스거든요.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생각하시기에 파병은 확실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아니 물론 그러니까 그게 전투 요원인지 최전방에 내보낼 전투 요원인지 아니면은 뭐 전후복구도 뭐 전후복구는 아직 시작은 안 하지만 공병일 수도 있다. 공병일 가능성도 있고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무슨 14,000명이 전부 최전방에 배치될 전투 요원인 것처럼 과장을 하는 또 보도도 있을 때다. 근데 나는 지난 10월 18일 날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데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북한 군사 관련 동향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 당국이 특히 정보 당국이 매사 그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을 해서 합의가 돼야만 발표를 하는 게 관련 사항 아니요. 네. 그런데 국방부도 얘기를 안 하고 또 심지어 미 국방부 장관도 오스틴도 좀 그런 유보적인. 그 국정원이 그걸 했다는 것은 뭔가 지금 국방부보다는 국정원은 국내 정치하고 연결되는 구석이 좀 있으니까 국내 정치적인 무슨 그 계산된 행동으로서 그런 정보를 흘리지 않았는가. 사람이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으로도 뭐 촬영이 됐는지 뭐 또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중계 방송하듯이 하는데 마치 젤렌스키하고 우리 국정원하고 한편인 것 같아요. 정보를 공유하면서 뭔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부 전투요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뭐 파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정의를 내리냐가 중요한데 장관님 말씀대로 뭐 전체 12,000, 14,000명 전부 다가 뭐 전투병은 전 아닐 것으로 보고 그중 이제 일부는 이제 뭐 공병도 있고 전투병도 있고 군사 고문단도 있고 하다못해 뭐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쪽 전쟁에 대해 재건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갈 수 있으리라 보는데 어쨌거나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 첫 번째 보도 낸 거는 조금 우리가 해석해 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금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의 발표에서 조금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해석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나토까지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나토에서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정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토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정원에서 내보내고 있는 정보를 전부 믿을 수 없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 국회의원들도 그런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북한 최정예 부대라고 그랬는데 등치라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전혀 그런 느낌이 외사하고. 아니었다. 네. 오히려 이제 장관님 말씀처럼 공병 느낌도 좀 난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북한 유엔 대표가 러시아 파병 근검 소문이라고 말했던 바로 저 사람이거든요. 보통 그 장관님 잘 아시지만 북한은 했으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니, 왜 자랑하듯이 왜? 북한도 뭐 숨기거나 아니면
뭐 둘러대는 게 많죠. 근데 이번 산하도에서 사진 나오네. 저 보니까 우선 첫째 저 사람들은 옷을 지금 러시아 거 제대로 된 걸 받았어요. 북한 병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정말로 참 초라하죠. 뭐 아마 덜렁 뭐 떨어지고 그랬을 텐데 새 옷을 입어서 기분은 좋겠더구만. 근데 대체로 북한 군인들의 체격이 왜소하다 보니까 옷이 좀 커 보이더라고. 네. 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 아이고. 그 김여정은 개연일 지금 성명 내고 있는데요. 좀 거친 말로 한국, 우크라이나 미친 것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네가 나는 파병인지 파견인지 저건 일단 우리가 월남 파병했던 또 처음에는 의무부대부터 보냈던가 그렇죠. 응?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태권도 교관단도 보내고 정식 파병은 64년 가을에 파병을 시작했지만은 비전투 요원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전투 요원은 아마 65년부터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내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의 그 월남 파병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북한도 지금 김정은이 들어서 가지고 마치 우리 그 남한 정부가 70년대 했던 것 같은 그 새마을 사업과 같은 것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20승 10절 정책이라는 거, 경제 개발. 매년 20개씩 공장을 져가지고 지방에 10년 후에 전체 200개 공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거 지금 공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일개 여단씩 파견돼 있어요. 20개 그 공단에. 그러면 10만 명이요? 그렇죠? 10만 명. 5천 명씩 해서 막 3,500명 쳐도 7만 명이고. 저건 8, 9만 명은 최소한도 지금 거기 나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보면 자재 장비가 부족할 거예요. 이거를 돈 주고 사오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쓰는 걸 얻어오려면은 뭔가 지금 그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냥은 안 줄 테니까 러시아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 병사들의 러시아 파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일단 확실한 해석 방법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네. 여러 가지 어떤 전세가 또 나빠지고 그러면은 전투부대가 갈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일단 국방부는 러시아가 파병 북한한테 금전과 첨단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하지. 용병 갖다 쓰는 건데. 그렇습니다. 당연하네. 예. 키예프 현재 제가 키예프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러시아 자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용병 지원하면은 이거 한 번에 달러로 한 4만 불 조금 넘게 준답니다. 현재 한 번에. 월 단위로 보니까 한 4천 불 정도로 조금 언더로 좀 현재 지급하고 있대요. 한 달에. 1인당? 예. 1인당 4천 불? 예, 월. 그래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 버는 것보다 몇십 배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북한에 가면은 그게 사람들 인당 얼마나 쳐서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죠.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노동자들이 나가서 중국이나 이런 데 나가서 그 막노동 해가지고 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이제 그 인건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은 노동자들이나 군인들이나 나가서 벌어온 돈을 전부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떼고 왜냐하면 그 사회보장비용 같은 것이 있으니까 떼고 이제 주는데 그저 국내에 있을 때 받는 정도의 월급을 주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떼고. 그럼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뉴스가 그게 안 나오니까 한국에서 지금 대북 확산기를 통해 가지고 아까 그거 보셨죠? 니들 파병 갔다며 네. 탈영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 그런데 확성기로 그거 틀어대면 북한 사람이- 주민들이 동요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좀 우리 병사들이 러시아까지 갔구나. 아무래도 가면은 돈을 좀
보러 오겠지. 그러면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지. 야, 이거 좀 여기 지금 남쪽에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디로 간단 말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확성기 방송을 하는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의 내용을 정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나는 국정원에 대북 심리전단 그 전통도 있고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확성기 방송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국정원이 무언가 정보를 긁어와서 국정원만 발표를 하면 윤석열 정권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보실 2차 1사장 김태효가 실제 이게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이 말에 우리가 사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결국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다고 치고 우리가 제공한 공격용 무기가 이제 북한에서 온 그 이 병사들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북한이 발끈해가지고 남쪽에 대해서 무슨 도발적인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글쎄 이게 무슨 뭔가 지금 북한이 남쪽 무인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북한을 자꾸 자극을 해서 뭔가 금년 가을에 무슨 총소리가 좀 나도록 해야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제2의 총풍 사건이 지금 오는 게 아니냐. 이쪽이 총풍이에요. 네. 저는 또 하나 또 안타까운 거는 김태효 차장의 이제 살상용 무기 공급 가능성 시사한 게 저는 뭐 북한을 보면은 어떤 뭐 이해는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의 외교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러시아하고 관계 맺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 쌓아놓은 러시아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겠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랑 수교한 지도 한 30년 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34년. 네. 그 상태에서 네. 러시아를 적국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놓칠 수 없는 곳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인데 네. 이미 지금 보니까 한 2, 3개월 전에 러시아가 우리랑 가치가 반대되는 국가 뭐 40여 개국을 한국을 그 포함해서 넣어놨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러시아라고 하는 시장은 사실상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90년 가을에 수교를 했는데 90년 9월쯤 했습니까? 근데 좀 34년하고도 이제 34년, 35년째로 들어가는 거지. 뭐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라는 말이지만은 34년 쌓아 올린 한러 관계 금자탑이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약간 훼손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완전히 적대국이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위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니 우리가 뭐 나토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 그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야 그게? 그래서 지금 아시아판 나토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일단 뭐 일본 총리도 그 비슷한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죠. 그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한러 관계를 이렇게 하루 아침에 우리가 제로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게 살상용 무기를 진짜 말 그대로 하면은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사 소환하고 외교 관계 이제 단절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러시아 대해서 초치했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것도 좀 예. 뭐 초치한 거는 저는 일견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한 발 더 나가면은 러시아가 우리 대사 초치하고 그러다 보면 외교 관계 단절되고 뭐 판이 아니, 깨지는. 초치를 해서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가지고 뭐 그걸 왜 북한군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항의를 하면 뭐 대사들은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대답하지 않고 본국에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끝이야. 보고 흔들. 러시아에서 콧방귀도 안 낄 텐데.
그러니까 외무부도 그래요, 외교부도 그래요. 그거 뭐 하나는 진짜 보여주기식. 저는 뭐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무상관일 수 있거든요. 전투병이 나갔다고 해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러시아 편을 들어 하면서 그 핑계로 우리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다가 살상무기 요거 보내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네. 위험한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아니 그렇게 거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게 논리적 근거도 없어요. 어떻게 아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무슨 세계 평화 위협이 된다고 또 유엔 주재 우리 대사가 또 얘기를 했던데 그것이 그리고 아주 쉬운 얘기로 북한에 가령 정예병이 뭐 13만이 아니 1만 4천이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만큼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도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예. 왜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북한이 혹시 러시아에 가서 전쟁 연습하고 돌아올까봐 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윤석열은 지금 뭐 외교 무대 나가서도 뭐 플렉스 하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내가 미국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필이 좀 있어요.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머지않아 끝난다고 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재건 공사가 그때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지금 한 자락 깔아놓은 거 아니요? 네. 삼부토건이요. 어? 네. 골프 3부. 다 아시네. 이제 그러니까 3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토건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위 그 근거라고 할까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조건 그거 확보 목적도 있지 않나. 국내 정치적 목적 플러스 전쟁이 곧 끝난다고 치고 자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놓은 것이 다 그때 우리가 살상무기까지 제공해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왔기 때문인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지 않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네, 저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좀 아이고. 너무 앞서간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해야 된다. 자, 지금 어쨌건 지금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52조 대출을 승인했다 그러고요. 미국은 27조를 지원하기 검토한다 그러는데 여기 또 저 미국 대선과 다음 달에 있을 대선과 또 맞물려서 사실 지금 이 전쟁은 고의적으로 길어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봐도 뭐 이렇게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이제 전쟁 이끄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도 그 유럽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요인도 있으리라 보는데 미국이 일부러 고의로 뭐 지체한다고까지는 저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이제 상황도 뭐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러시아 상황이 러시아 푸틴이 생각보다 자기 국내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이제 파병까지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이르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큰 변곡점은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하나의 큰 변곡점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능성은 트럼프가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인단을 확보한 주는 트럼프가 지금 거의 한 몇십 개 이상을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여론조사 말고.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네. 55대 45라는 사람도 있고 네. 51대 49라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우세가 51 또는 55라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쨌건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전쟁 종료가 종전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가서 그 말뚝을 박아놓는 아니면 그 기업들 차원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계산된 행동 아닌가. 그런데 이제 살상 무기까지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젤렌스키로부터 그 뭐냐면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큰 이권을 챙길 수 있죠. 예, 그럼 뭐 우리가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살상 무기를 제공했어. 그래서 나중에 뭐 종전이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이제 참여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요. 하나는 멀리 더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생각에 러시아 시장을 많이 잃게 되면은 어느 게 우리한테 득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나 진짜 어쩌겠는데. 네. 결국에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만 돈독해지면서 네. 한국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수년간은 북한이 한국은 상대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에이씨.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최선희 외무상이 한 말이에요. 새 대북 제재 감시 체제 가담한 나라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간섭하지 마,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난 뭐 유엔 안보리 이제 산하에 있던 대북 제재 위원회가 이제 러시아에 이제 비토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뭐 역할을 이제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한국 위시한 나라들이 이제 MSMT라고 그럽니까? 그게 이제 하나 가동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대북한 뭐 제재를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뭐 러시아 이렇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효과적인 제재가 과연 뭐 이게 출범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뭐 제재가 얼마나 아니, 효과 있을지 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그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대북 제재안도 예, 제대로 중국 러시아가 참여할 때만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먼저 빠져나갔단 말이야. 미국이 하도 이제 뭐 러시아를 괴롭히니까. 그러면서 중국은 아직도 좀 미국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번 그러니까 그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도 이제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게. 응? 그리고 일반 노동자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일반 노동자 송출보다도 훨씬 더 그 뭐냐면 외화 수입량이 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이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이 그도하는 말을 알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만은 북한이 왜 저러나 하는 걸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데 무슨 그럼 우리는 그냥 놔둬라. 오히려 지금 북한의 정예 부대가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대남 위협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그건 또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돈 벌러 간 건데 우리가 뭐 굳이 나서 가지고 알고 할 필요도 없지 하는 식으로 그냥 놔둬버릴 수도 있고 지금 뭐 김태호 뭐 안보실 1차장 그 사람은 뭐 평생 차장밖에 못하나 왜 못 올라가나? 어? 네. 장관 이 살상 무기까지 보내겠다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뭔가 좀 전후에 득을 보려고 그러는 계산.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를 더 험악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살상 무기가 가령 북한군을 다치게 했다고 칩시다. 북한이 그러면은 훨씬 남쪽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나올 거 아니요.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예. 건가요? 그 이번에 북한군 파병 문제 때문에 NSC를 개최했는데 안보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브리핑은 김태효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메시지는 아마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에 관련한 모든 메시지는 김태효로 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히. 근데 NSC 처음에 생각하는 게 그 대통령이 직접 처음에 그 NSC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NSC 전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하게 돼 있고 NSC 상임위원회는 안보실장이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NSC를 워낙에 안 참여하는 윤석열이잖아요. 어. NSC 갔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봤기 아니 때문에. NSC 전체 회의는 대통령이 해요. 근데 원래? NSC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안 가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상임위원회만 개최됐다는 얘기로 아니 신원식 그런데, 실장이 했다면 상임위원회가 했다는 얘기는 얘가 열렸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군요. 그게 정상이야. 웬만한 일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재하진 않네요.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면 사건이 굉장히 클 때. 제가 봤을 땐 큰데요 지금. 아니 그렇게 뉴스가 막 발칵 뒤집힐 정도로 이 사건인데 윤석열은 관심 없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또 갔을 수도 있지. 그 전에 보니까 뭐 그 액트지오가 무슨 발견했다는 포항 아파트의 석유도 그 대통령이 발표할 급의 그 뉴스는 아니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아니면 투서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중간이 없는 거죠. 아니 중간이. 우리 다 정부에서 일해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더구나 여기는 또 청와대 또 공무원 생활을 청와대에서 한 사람이 6년이나 두 분 다 청와대 계시지 않았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근데 청와대가 움직이는 스타일이 대통령실이 요즘은 너무 투서가 없어. 그야말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파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지금 이거 말고 또 다른 논란이 평양 상공의 무인기 이야기인데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파병도 핀트가 전투병이냐 또는 뭐 지원병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북한이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저게 우리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 때랑 똑같은 기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우리 누가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나? 국내 삼성 뭐 정말 삼성 무슨 거기서 만드는 기종인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게 자작극인지 북한이 아니 뭐 하려고 하는 북한이 벌인 자작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네. 거기서 나온 그 전단의 그 내용이 그야말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자작극을 그걸 못해요. 또구나 또 인쇄가 매우 고급스럽대. 북한이 그렇게 우리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면 북한도 인쇄가 뭐 아주 정확하지만은 민간 단체가 보내는 것도 인쇄가 신통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삐라 그 뭐 전단인지 삐라인지 자고한 인쇄 상태가 상당히 뭐 고급스럽고 뭐 전문 용어로 뭐 3D 인쇄를 한 것 같다. 네네네. 그렇다면은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국방부는 처음에 그런 적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1시간 후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쪽은 우리 쪽에 한 것 같은데 나는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우리 국방부는 아니야. 정부 안에 다른 부처일 수도 있어. 그 얘기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닌. 그 NCND는 보통 대부분 긍정 아니에요? 그렇지. 되게 보면은 긍정이죠. 네. 저는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무인기의 성격도 일단은 뭐 불분명하고 두 번째 같이 갔다는 삐라도 인쇄나 인쇄 용지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단위에서 보낼 수도 있지만은 만에 하나 제3국에서 제작이 되어 가지고 국내로 반입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보냈을 가능성 과연 또 없었을까? 제3국은 어디요? 예. 예, 외부에서 만들어 아니 가지고. 제3국이 어디? 예. 중국? 미국? 뭐 예를 들어 뭐 일본이다, 예를 뭐 다른 여타 중국이다 등등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 반입이 돼 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날려 보냈을 가능성 과연 없었을까? 아니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걸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데서 극우 단체가 일본의 극우 단체 같으면은 뭐 그 제일교포들이 운영하는 인쇄소 같은 데가 있으니까 해줄 수 있을 거고 미국은 뭐 내셔널 인다우먼트 포 디모크라시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그런 걸 해줄 수 있고 미국에도 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인쇄소가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네. 자관 그 인쇄 상태는 3D 이 수준으로 돼 네. 있대요. 지금 분위기는 북한이 지금 저 자작극하는 거다라는 약간 조중동 빌의 보도도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저건 자작극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중구역에 떨어뜨렸어요. 평양시 중구역이라는 것은 평양 한 가운데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자로 끝나지 중구, 종로구 무슨 뭐 서대문구 이렇게 끝나지만은 북한은 역자를 되다 붙여요. 구역, 뭐 대성산 구역, 뭐 순안 구역, 무슨 역포 구역, 그다음에 낙랑 구역. 중구역은 그 당과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부 뭐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것도 있지. 근데 거기는 아주 높은 사람들만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 삐라를 설사 주워서 본다 할지라도 보고 나서 야, 이 김정은이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헐벗 굶주리는데 그런 불만이 나올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미친놈들이 이런 걸 왜 보내? 하는 그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낸 목적이 뭐냐? 발끈해가지고 뭔가 푹 하고 좀 총소리를 내주길 바라는데 지금 쉽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지금 북한이 또 한 번 남쪽을 상대로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꾸 의심이 들어요. 아, 북한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세지고 있는 거죠. 김여정 입을 통해 가지고 뭐 서울의 온 족속 괴멸 위험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네, 한국 군부 깡패, 네. 미친 것들, 나쁜 개들 뭐 이렇게 뭐 거침없이 이렇게 강경한 단어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근데 난 김여정이 요즘 너무 그렇게 센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어떨 때는 진짜 북한이 행동으로 그 옮길 때는 말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행동을 푹 나오는데 저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험악한 용어들을 많이 그냥 쓰는 걸 보고 이건 거기다 쓸 수 있는 말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느낌은 아까 장관님 이야기나 우리 교수님 이야기에 비슷한 결인데 계속 북한을 자극하고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글쎄.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윤석열 탄핵 분위기거든요. 너무 이상한 정치를 하고 뭐 부인 비리가 드러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북한과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우리 천내리를 오려고 한다라는 분위기 속에 아마 그걸 믿고 지금 윤석열이 뭐 하다못해 한동훈과의 뭐 면담도 대충 쳐내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게. 예,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자꾸 이제 만들어나. 요즘은 빌드업이라고 그러대.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북한의 정예부대가 지금 러시아로 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그 공격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걸 막아줘야 된다. 미국 편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또 가만 안 있을 거고 그것이 북한의 대남 공격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뭐 요즘 김건희 이름보다는 뭐 명태군? 네. 명태균? 네. 뭐 그 사람 이름이 더 많이 나오대. 어쨌건 그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소위 총소리고 총소리가 나면은 그렇겠죠.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일제히 뉴스가 만약에 북한이 뭐 총소리를 냈다라든지 하면 뉴스가 다 그 포커스 그쪽으로 맞춰질 거니까. 야, 이거는 좀 무서운 일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지금 그 무인기 문제라든지 무슨 뭐 그 뭡니까 북한군 뭐 저쪽에 파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자꾸 이렇게 해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일을 벌이면은 지금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있지, 전선이 지금 3개가 된단 말이야. 더구나 정권 교체기에.
특히 이제 강국군에는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아마 미국 정부,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절대로 말하자면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뒤에서 좀 조정을 하라, 땡겨라, 막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게다가 미국 뭐 국무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이 한반도 특히 북한 이 문제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동,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이 문제가 지금 미국 국무부의 큰 뭐 화제 내지 아젠다지 북한 이 문제는 관리만 잘하면은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고 국무부는 아마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이란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란 지금 사실상의 핵 뭐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했고 단지 이거는 미사일에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핵무기화를 언제 하냐 그 문제만 사실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심각한 거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야,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중심은 자국 이익이잖아요. 이익이죠. 예. 한국만 빼고. 예.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결국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두 사람한테 저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뭐 국가 이익이죠. 여전히 국가이익. 그게 대한민국 국가이익이 어디 있냐는 거죠. 국가 이익을 추구하자는 외교를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하나 있어요. 가치를 추구하는 네. 가치 외교를 하는 나라. 아, 한심해.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네? 장관님도 처음 보셨죠? 정권을 지금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때부터 이승만 빼놓고. 왜요? 이승만을 왜요? 어려서? 아니 이승만은 60년에 날라갔으니까 그때는 그 학생이지. 그러니까 다 다 겪어보셨잖아요. 겪어봐. 저 이승만 겪어봤죠. 예. 근데 그 처음이시잖아요. 이런 거는. 참 아니 이렇게 국가 이익보다는 무슨 가치, 자유, 무슨 뭐 인권 이거를 국가의 목표로 삼는 정권 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미하원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의원 50명 돌파. 아이고 그냥 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미국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이나 한반도가 뭐 걱정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저거 추진하는 사람 내가 알아요. 네. 최광철이라고 LA 쪽에 살고 있는 이제 교포인데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미주 부의장을 했어요. 내가 수석 부의장으로 있을 때 저걸 가지고 이제 뭐 30명이 29명이 됐느니 36명이 됐느니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계속 이 텔레그램에 막 올려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광주 그 919 920 그때 목포 광주 목포 919 행사 때 그때 그 광주까지 왔습니다. 그때 또 이제 뭐 브래드 셔먼 의원이라고 저 캘리포니아 출신 그 하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그걸 밀고 나가고 있는데 그걸 뭐 숫자가 늘어났다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저기 뭐야 최 회장이지 호칭이 최 회장.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거요? 어? 그건 남북이 해야 될 일이야. 미국 의회가 결정을 해서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미국에 허락을 하니까 평화적으로 가자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국제 정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미국이 그런 쪽으로 움직여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이상주의라고 할까? 사대주의 아니에요? 사대주의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사대주의도 있고 환상이다 그랬지. 아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만 키워준단 말이야. 우리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줘.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 하원이 지금 468명인가 뭐 하여튼 500명 조금 안 되죠. 가령 100명 넘기가 어렵겠지만 뭐 200명이 넘었다 칩시다. 그래서 과반수로 뭐 된다고 해도 미국 하원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결의를 했으니까 그 결의하는 법안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남북한 정부가
그리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아주 무슨 중국, 러시아 한반도 주변 사고 이런 나라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열게 돼 있습니까? 나는 조금 너무 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모든 건 미국이 하면 다 된다. 미국이 결심하면 우리는 뭐 다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건 좀 일종의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마뜩지가 않으신 거예요 지금. 네. 아 왜 우리의 운명을 왜 양키들한테 맡기냐 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당연한 뭐 합리적 이거 뭐 올바른. 예. 야, 이 남북 관계라는 게 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비열한 반민족적인 거 아닙니까? 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평화 유지하는 것만큼은 어떤 정권이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자극을 하고 누군가는 분명히 북한에 저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막 자극하려고 하는 의도가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민간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인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해 하고 국정원은 탈북 단체들 지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맞물려 있는. 그 예전에 왜 그 대북 전단 보내는 것도 사실 미국에서 그 지원해 준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공공연한 얘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 대북 전단 보내는 단체들이. 지원해 주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도 그 NED 수장을 아마 최근에 면담했던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미국 갔더구만. 예,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묘한 시점에 묘한 뭐 분을 만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야, 어쨌건요. 자, 한반도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불안해 죽겠어요. 제가 어제 저 다른 방송에서 그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분노를 표출한 게 있는데 전쟁이 나면요. 서울은 생태계가 안 만들어진 도시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전기 안 들어와, 가스 안 들어와, 통신도 안 돼, TV도 안 나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 나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랬다 그러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야 니들이 지금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한테 한 말이랍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럼 전쟁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니들이 이기니까 통일할 기회다 하는데 전쟁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희생당하는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휴전선 근처에 지금 주민들은 죽을 맛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읍내에 가면 군인들이 무장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 확성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듯하게 들린다 그러고 예. 이렇게 한반도가 남과 북이 나뉘 전쟁이나 쑥대밭이 돼가지고 어느 한편 뭐 통일이 돼본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정권 하나 잘못 뽑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마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것들이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한다 그러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 소위 극우들 뭐 한동훈 뭐 비판 시위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 아, 그게 5.18 때 원리가 그거잖아요. 빨갱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4.3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빨갱이는 죽여도 돼. 아니 그걸 왜저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그래? 들고 나온 피켓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아, 대한민국 아직까지 멀었구나. 저런 사람들 그런 문구를 들고 나오면 사실은 엄하게 쳐버려야 되는 나라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또 다른 이야기지만 저 안타까운 거는 최근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 또 못마땅한 뭐 또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스웨덴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왜 한강 작가한테 노벨 문학상을 주었느냐라고 또 이렇게 플래카드 내걸고 또 시위를 하는 분들 모습 보고 뭐 대한민국이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참 뭐 안타까운 생각이 좀 네. 들기는 했습니다. 아이고 참 한숨만 쉬고 있을 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 높으니까
요거를 잘 헤쳐나가면 좋은 날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버지는 이제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안 맞았어요. 해년마다 안 맞으세요? 예. 야, 진짜 건강하시구나. 네. 야, 저 건강하시네. 언제 한번 저 아버지나 교수님이랑 저랑 평양 가셔서 방송 한번 하셔야죠. 뭐 좋습니다. 예. 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평양 대동강 앞인데 새날이 왔습니다. 예. 진짜 새날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휴전선이 이제 길이 몇 개 나가지고 통과하고 또 거기 북한이 쌓은 장벽도 좀 어떻게 치우고 그렇죠. 대동강변에서 스튜디오 차려놓고 방송하면 진짜 그건 새날이지. 새날이 온 그러니까요. 거지. 우리 방송은 방송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새날이어야 돼요. 아 그리고 새날이 올 때까지. 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남북관계에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